평양 근처에 있는 고구려의 무덤 덕흥리 고분의 주인공. 5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 고분에는 주인공의 화려했던 생전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있다. 무덤의 한 평면에는 주인공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주인공의 이름은 진으로 유주자설한 벼슬을 지냈으며 광개토 대화왕 시절에 7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벽화에 남겨진 다양한 진의 모습 중에는 수레를 타고 행차하는 장면이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를 타고 외출하는 고구려의 귀족. 수레는 고구려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인 덕흥리 고분의 앞방 동벽에 그려져 있는 행렬도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말을 탄 사람들도 있고 손에 창을 든 그런 무사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 무사들을 거느리고 행차를 하는 수레에 탄 귀족들도 보입니다. 이 수레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수레가 규모도 꽤 크게 보이고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고구려의 수레는 이 고구려인들의 생활이 비교적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 화려한 고구려의 수레는 이 고구려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현대인들의 재산 목록 1호인 자가용과 같은 셈이죠. 역사 스페셜에서 새천년을 맞아 연속 4회로 보내드리고 있는 대고구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그림을 토대로 고구려인들의 생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흥리 고분의 수레를 타고 있는 이 주인공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이 벽화는 이 덕흥리 고분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덕흥리 고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안악 1호분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윗부분에는 이 집주인이 주로 생활하는 안채로 보이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이 집주인이 손님을 만난다거나 또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공간으로 또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고 그 훼손 상태가 심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덕흥리 고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궁금증을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평안남도 대안시 무악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덕흥리 고구려 고분. 이 고분은 지난 1976년에 발굴됐다. 무덤 입구에는 벽화가 그려진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심하게 훼손돼 화면으로나 사진으로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분 입구에는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이나 수문장을 그려둔다. 덕흥리 고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무덤을 지키는 무섭게 생긴 수문장의 자리에 생전에는 대문간 주변 사랑채에서 생활하는 시종들이 있었을 것이다. 벽에 그 당시의 생활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귀족들이 사랑채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혹은 안채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의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벽면마다 구분돼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표현 내용 자체를 이제 당시의 주택 구조로 전환시켰을 때
거의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집의 구조로 치자면 시종이 서 있던 이곳은 대문으로 볼 수 있다. 무덤을 이루는 두 개의 방 가운데 첫 번째 방의 북쪽 벽에는 무덤의 주인인 진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귀신의 얼굴이 그려진 부채를 든 주인공이 평상 위에 근엄하게 앉아 있다. 진의 주변에는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늘어서 있다. 생활에 여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진의 오른쪽으로 13명의 관리들이 서 있다. 진과 관리들이 회의를 하는 듯한 장면으로 볼 때 이쯤에 사랑채가 있었을 것이다. 황색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사람들은 진의 부하였던 13군의 태수들이다. 사랑채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사랑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안채와는 달리 집주인의 어떤 공적인 일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덕흥리 고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집 주인인 유주자사 진이 그 휘하의 관리들을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관리들에게 보고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채의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방을 지나 무덤 깊숙이 들어가면 앞방과 널방을 연결하는 널길이 나온다. 이 길은 일반적인 가옥 구조로 볼 때 사랑채와 안채를 이어주는 중문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방의 중심에는 진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진이 주로 생활했던 안채의 위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널방의 남쪽 벽에 그려진 마곡간과 외양간. 당시 안채 건물 주변에는 이런 것들도 배치돼 있었던 것이다. 탐스럽게 핀 연꽃을 그린 것으로 봐서 집안에 연못과 잘 꾸며진 정원이 있었던 듯하다. 널방 서벽에는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고구려 귀족의 집안에 꽤 넓은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주인공의 생활이 활동적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 옆에는 창고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벽화가 고구려 귀족의 주택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록했는지를 보여준다. 김봉열 교수는 얼마 전 중국 연변을 답사했다. 연변의 한 마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분명히 창고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아래는 해치를 한 이런 부분이고, 보통 이제 창고는 2층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사다리가 놓여지고 거기에 이 창고 시설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그 구경의 한 그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는 조금 더 그 구경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아래층 부분이 이제 한 반층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덕흥리 창고가 연변의 창고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덕흥리 고분과 그리 멀지 않은 또 다른 고구려 고분 안악 3호분. 이곳에도 고구려 주택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벽화가 남아있다. 동쪽 곁방에 그려진 부엌은 지붕이 기와로 덮여 있다. 부엌뿐 아니라 고깃간과 차고까지도 기와 지붕을 하고 있다. 고구려에서 중요한 건물에 기와가 널리 쓰였음은 기록에서도 보인다. 고구려 기와는 고구려 유적이 드문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도 다량으로 출토됐다. 토지박물관에는 경기도 연천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가 보관돼 있다. 그런데 기와 조각들이 하나같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 이런 색깔을 띠는 기와로 건물을 이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장식적인 측면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는가. 어떤 붉은 색깔을 띤 건물들이 가지는 웅장함이라든가 어떤 열정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히 사용되는 기와가 검은색인 반면 고구려에서 주로 사용되던 기와가 붉은 빛을 띠는 것은 고구려인들이 붉은 빛에서 풍기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벽화에는 붉은 기와를 사용한 지붕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도 나타난다. 두 면에만 기와를 얹는 간단한 지붕의 형태인 맞배 지붕은 부엌, 고깃간 차고 등 부석 건물에 주로 쓰였다. 안악 1호분에 그려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붕 모양이 좀 더 세련돼 보인다. 내면이 기와로 덮인 우진각 지붕은 맞배 지붕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안채나 사랑채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별로 중요치 않은 그 부엌이라든가 창고 건물들은 아마 맞배 지붕, 그러니까 양쪽을 잘라버린 아주 삼각형의 그 지붕으로 많이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그 내실이라든가 주인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진각 지붕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그 네 방향에서 모이는 이런 모임 지붕을 썼었고. 이 밖에도 고분 벽화에는 고구려의 세세한 건축 양식까지도 담고 있다. 한마디로 고구려 건축을 고스란히 복원할 수 있는 설계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1500년이 지난 지금 고분 벽화를 통해 당시 고구려 귀족들이 살던 주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덕흥리 고분의 구조와 벽화를 보면 고구려 귀족이 살던 살림집의 모습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빛이 도는 지붕은 아주 화려하고 강렬해 보이죠.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조선시대 행랑채와 같이 이 시종들이 머무는 공간이 앞에 보입니다. 또 저쪽을 보면은 이 주인이 손님을 만나거나 또는 바깥일을 보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런 공간이 보입니다. 자, 안채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문을 지나서 안채로 들어와 보니까 이 정원에 연못이 보이는군요. 또 그 옆에는 마곡간과 외양간 그리고 부엌이 있고 또 창고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창고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저택에는 창고, 부엌, 마곡간, 외양간 등이 각각의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규모가 대단하죠. 그리고 아주 짜임새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채는 이 고구려 귀족 부부가 생활을 했을 텐데 이 벽화에는 아주 근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구려인들이 실내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이 덕흥리 고분만으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구려인들의 실내 생활은 어땠을까요? 안악 3호분의 서쪽 곁방에는 남자 주인공이 그려져 있다. 덕흥리 고분의 주인공처럼 낮은 병풍을 뒤에 두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평상 위에 앉아 있다. 주인공의 왼쪽으로는 부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남편 못지않게 당당한 모습이다. 이 여인 역시 평상 위에 앉아 있다. 평상을 사용한 모습이 더욱 명확하다.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는 쌍용총의 주인공 부부 역시 평상 위에 앉아 있다. 화면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통해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다. 주인공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평상 앞에 이들이 벗어둔 신발 2컬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것은 이들의 실내 생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고구려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과 달리 좌식 생활이 아니라 입식 생활을 더 선호했습니다.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활동을 했었고요. 자상이나 평상에 앉았을 때도 신발을 바로 앞에 둬서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췄습니다. 중국 지반시는 고구려 전개 수도였던 국내성이 있던 곳으로 이 일대에는 12,000여 개의 고구려 무덤이 밀집해 있다.
길림성 집안현 우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무용총. 무용총 널방에 그려진 이 벽화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볼 수가 없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무용총의 그림은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도다. 실제보다 훨씬 작게 그려진 시종이 의자에 앉은 주인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고 손님 역시 다리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다. 접객도는 고구려 사람들이 입식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인들이 실내에서 평상이나 의자를 주로 사용했던 것은 고구려 특유의 난방 시설도 한 원인이 된다. 한강유역의 패권을 두고 고구려와 백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구이동의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 고구려 유적에서 한반도의 전통 난방법인 온돌의 흔적이 발견됐다. 솥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궁이를 따라 불이 지나면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돌로 만든 구들이 길게 이어진다.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온돌에 연결하는 굴뚝도 여러 개 출토됐다. 온돌은 지금의 온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고래가 하나밖에 없는 구들, 외고래 구들이 되겠고요. 형태는 주로 네모난 집, 그러니까 네모난 형태의 집에 벽을 따라서 온돌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벽이나 두 벽을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평면 형태는 기역자형이나 직선 형태 이런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온돌은 앞쪽에 이제 그 아궁이가 있고 뒤쪽으로 이제 굴뚝이 달리게 됩니다만은 돌로 축조를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흙을 발라서 마감한 형태인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위에서 생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벽난로와 같은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취사와 난방을 겸할 수 있는 작은 온돌은 아차산 고구려군의 지휘관 막사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온돌은 단순한 벽난로의 기능뿐이었을까? 중국 집안에서 발견된 동대자 유적에는 온돌의 형태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두 벽을 따라 기역자로 꺾인 온돌의 규모는 폭 2m, 높이 40cm. 이 정도면 사람이 올라앉거나 누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인이 온돌 위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중국 역사서에도 나타난다. 예, 이거는 그 연변에 있는 조선족의 한 가족을 찍은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이게 정죽관이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부엌과 방이 그 통합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온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항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아궁에서 그 고래를 놔서 불을 떼면 이 부분이 따뜻해지고, 보통 생활은 이쪽 그 그냥 그 바닥에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잘 때는 여기 이제 가족들이 쭉 모여서 이 온돌 부분에서 잠을 자게 된 이런 구조죠. 이거 역시 그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 온갖 가재도구 같은 것. 중국 연변에는 아직도 이런 온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그 아궁이가 있어서 이 항이라고 하는. 그렇다면 온돌의 흔적을 벽화에서 발견할 수는 없을까? 무용총과 나란히 있는 각저총. 각저총 역시 무덤 내부에 많은 벽화를 그렸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심하게 훼손돼 현재는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다. 다행히 훼손되기 전의 사진에는 온돌로 보이는 모습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벽화 속에 무릎을 꿇고 앉은 두 여인의 위치가 옆에 서 있는 시종보다 높다. 온돌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해 쪽에는 그 장항이라고 하는 그 온돌이 놓여지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 귀족 주택인 경우는 그 전돌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벽돌 바닥을 아마 썼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위, 일단 벽돌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요. 그 위엔 바로 앉을 수가 없고, 이 좌상이나 평상이라고 부르는 낮은 아마 이 구조물, 평상은 너무 많이 아실 거고요. 이런 거를 그 온돌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쭉 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좌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다가 잘 때는 온돌에서 바로 잘 수 있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아주 간혹 드물게도 그 벽돌 바닥 위에 바로 의자를 놓고 이제 앉아 있는 그런 입식 생활의 모습도 벽화에는 가끔 나타납니다. 이것은 고구려 귀족 저택의 실내를 재현해 놓은 것인데요. 이 벽화에 나타나는 고구려 실내 모습 몇 가지를 모아서 추정을 해본 것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방 한쪽으로는 탁자와 의자가 보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이쪽으로 모시고 다과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눴겠죠. 자, 그리고 또 이 방 한쪽으로는 평상이 보입니다. 이 의자가 있는 공간과 이 평상이 있는 공간은 이렇게 휘장을 치거나 또는 벽으로서 아마 구분을 해 놓았을 겁니다. 이 벽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구려에서는 휘장이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도 신을 벗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평상에 올라갈 때야 비로소 신을 벗게 되는데요. 여기 이 평상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평상의 네 기둥을 높이 올리고 휘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이 휘장을 걷어버리고 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이 휘장을 들이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따라서 기역자로 꺾여진 이 온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온돌의 아궁이는 이렇게 실내에 있는데 이 실내에서 불을 떼면 이 연기가 굴뚝을 통해서 집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즘의 벽난로 같은 형식이죠.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필요하면은 이 평상이나 온돌에 앉거나 누워서 쉬거나 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귀족의 실내 생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조선시대 양반들의 실내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채에 딸려 있는 부속 시설 중에서 부엌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고구려 저택의 부엌 중에서 아주 그것이 자세하게 남아있는 안악 3호분의 부엌 그림 앞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엌에는 세 사람의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고 또 한 여인은 그릇을 정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여인은 부뚜막에 있는 시루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라는 이름이 붉은 글씨로 아주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시루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고구려의 부엌.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을까요? 음식 준비로 분주한 고구려의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는 아차산 유적지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들이 보관돼 있다. 철갑. 예. 아직 보관 작업을 끝내지 못했지만 남쪽의 고구려 유적지에서 이렇게 다량의 유물이 나온 것은 드문 일이다. 출토된 유물은 저장 용기와 배식기, 물병 등 고구려 군인들이 사용했던 생활 용기가 주를 이룬다. 다양한 생활 용기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루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시루가 실생활에서도 사용됐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 시루가 가장 오늘날 시루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좀 넓고 밑바닥이 넓고 구멍이 크고 그리고 구멍이 이제 정연하게 뚫려 있죠. 예, 아주 규칙적으로 배치를. 예, 이 시루는 그 증기가 올라와서 음식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구멍이 이제 몇 개 나와 있나요? 예, 요거는 지금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6개가 돌아가면서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리고 아주 늦은 시기가 되면 4개로 이렇게 커집니다. 4개가 되면은 오늘날 시루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현재 사용하는 시루가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고구려의 시루가 그만큼 우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들은 시루에 무엇을 쪄서 먹었을까? 경기도 연천군 왕직면 무등 이리에서는 얼마 전 소규모의 고구려 군사 유적이 발견됐다. 임진강 유역에 있는 이곳은 백제와 신라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고구려의 최전방 기지였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화살촉과 같은 유물은 이곳이 군사 기지였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굴러다니네요, 그런데. 예, 보시면은 단면의 삼각형입니다. 예. 아. 이건 길고. 예. 특히 이곳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불에 타다 남은 곡식이다. 당시 불량미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천원형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구려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무등리에서는 탄화미뿐만 아니라 탄화된 좁쌀도 상당량 출토됐다. 분석을 해보니까 쌀하고 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쌀과 조의 그 비율은 약간 6대4 정도가 된 걸로 봐서 약간 그 쌀에다가 조를 섞은 그런 뭐 쌀밥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밥이라 그거를 주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벽화는 쌀과 조 등의 주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오르는지를 세세하게 보여준다. 창고에 곡식을 보관했고 그 곡식을 요리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디딜방아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우물가에서 깨끗이 씻겨진 곡식은 시루에 얹혀 조리됐을 것이다. 도정 연구가 이미 고구려에서는 확돌이 있고 절구가 있고 디딜방아가 그림에 다 있죠. 그리고 맷돌이 있고 그 쌀하고 잡곡하고 콩팥 다 오곡을 충분히 재배하고 있었으니까는 그러한 곡물을 가지고 우선 밥을 찌고 떡을 쪘다. 그런데 시루가 있는 부엌 옆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고깃간이 그려져 있다. 고깃간에는 짐승의 고기가 가득하다. 이 벽화는 고구려인들이 육식을 상당히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다른 무덤에 그려진 사냥하는 그림에서도 고구려인들이 육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고구려 사람들이 특별히 즐겼던 고기 요리로는 맥적이 있다. 기록에는 구워서 칼을 들고 잘라 먹는 통구이라고 하는데 주로 소나 양, 돼지고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구웁기 전에 미리 양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념으로는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마늘과 중국 5대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이해기에 나온 부추가 사용됐고 고구려 사람들이 잘 빚는다는 술과 장도 맥적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양념을 한 거 아닐까. 그래서 양념은 그때 고구려에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꿀이 있고 이제 마늘 종류 그 고기의 누린내를 없앨 수 있는 향채로서는 마늘은 확인이 안 되는데 달래는 야생 나물로 많이 있었죠.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해낸 결과 맥적의 양념으로는 마늘과 부추, 달래 등의 향채와 술과 꿀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의 장이 사용됐을 것이다. 제작팀은 요리 전문가 한복렬 씨의 도움으로 고구려의 전통 고기구이인 맥적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양념에 재워서 굽는다 이러는 거는 이 고기하고 어울려서 더 우리한테 그 복합적인 맛으로 감칠맛을 더 내주면서 맥적은 원래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긴 꼬지에 끼워서 불에 직접 굽는 요리였다. 맥적은 고구려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쳤다.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달고 짜고 우리가 그게 확실한 지금 달게 먹는 그게 아니고 그 자체 그 발효식품, 그러니까 장이나 술 이런 게 들어가서 고기하고 어울려져서 전혀 누린내도 안 나요. 무용총 벽화에는 맥적을 먹는 데 사용됐을 법한 칼이 보인다. 칼을 든 시종이 음식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신라의 안압지에서도 비슷한 용도로 보이는 손칼이 80여 개나 발굴됐다. 이렇게 고구려인들의 식탁이 풍성했음은 덕흥리 고분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술과 고기, 쌀이 많아 다 먹지 못할 정도다. 아침 식사에 먹을 장을 한 창고분이나 보관해 두었다. 이런 생활의 풍요로움은 이들의 차림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 벽화들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여인은 수산리 벽화에 그려진 어떤 귀부인의 모습인데요. 아주 한껏 치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편과 어디 나들이에 나선 모양인데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올린 이 귀부인은 이 소매 자락이 아주 넓고 또 깃과 이 소매 끝에 선을 댄 그런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색동치마가 아주 눈에 띄죠. 아주 화려합니다. 자, 이 감신청 벽화에 그려진 이 예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고리 모양으로 틀어 올리고 이 붉은 빛의 통옷 아래자락이 좌우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뒤로 길게 드리워진 이 허리띠 자락이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이 고구려 사람들의 다양한 차림새는 이 귀족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용청 벽화에 그려진 이 시녀의 모습인데 이 점이 박힌 긴 저고리와 통이 좁은 그런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복장은 당시 이 고구려 평민들의 일반적인 차림새였다고 합니다.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게 나름대로 잘 꾸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이 다양한 차림새는 머리 모양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남녀노소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머리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에서는 어떤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임명미 교수는 고구려의 복식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다양한 고구려의 의복을 종류와 용도별로 구분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작업이다. 컴퓨터를 통해 복원된 고구려인들의 옷차림은 대단히 화려하다. 그래서 이렇게 느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빈하수물이라고 해서 요즘 임 교수가 관심을 갖는 것은 벽화에 나타나는 고구려 여인들의 머리 모양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여인들은 어떤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었을까? 화려하게 장식한 안악 3호분 여주인의 머리는 한눈에도 가발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옆에 있는 시녀들도 머리를 높이 틀어 올렸는데 역시 가발을 사용한 듯하다. 고구려 여인들이 가발을 사용할 정도로 머리 치장에 신경을 썼다는 것은 중국의 역사서에도 나타난다.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크게 한 것이 또 그 하나 유행이었으니까 자기 머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사형수들의 머리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안악 삼엄묘에서 볼 수 있는 그 귀부인의 머리는 가발을 사용해서 크게 만들고 또 이렇게 환으로 엮어지고 거기 또 머리 이렇게 늘렸거든요. 머리를 크게 한 것은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연장선에서 자기를 확대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머리가 커졌을 때. 그거는 민족의 자부심이거나 그때 시대에 상승되는 어떤 거를 이렇게 확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악 3호분 여주인의 머리를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발로 장식한 머리에서 한두 가닥씩을 빼내 길게 늘어뜨린 머리가 그것이다. 시녀의 경우도 귀 앞으로 몇 가닥의 머리가 늘어져 있다. 이런 헤어스타일은 고구려 설화 속의 인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덕흥리 고분에 그려진 직녀의 머리 모양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은 비단 귀족들만 좋아하던 머리 모양은 아니었다. 무용총에 등장하는 무희들 역시 한두 가닥의 머리를 귀 옆으로 빼느렸다. 이 머리는 계층을 뛰어넘어 고구려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조금씩 빼서 느리는 것을 빈하수라고 한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애교 머리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머리를 바짝 묶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 가닥 흘러내리는 살짝 그 글자가 살적 빈자거든요. 그래서 기민 머리를 늘리는데 그걸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벽화에 보면은 장식으로 저렇게 멋있게 구부려 놓거나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닥으로 늘리거나 저는 그것을 생활의 멋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려느린 것이 좀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 스페셜 팀에서는 임명미 교수의 고증을 바탕으로 고구려에서 가장 유행했던 머리 모양 몇 가지를 재현해 보기로 했다. 이게 안 떠갖고 안 돼. 애교 머리를 만드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머리를 맵시 있게 구부리는 것이다. 아마도 이 작업에 철기가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 철기 문화가 상당히 발전된 상태이니까 철기를 열을 가해서 뜨거워졌을 때 그것을 감아서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에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추정해 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꼬부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여성들의 머리 모양을 재현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우리는 애교 머리를 하고 있는 다양한 고구려 여성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 귀족의 머리 모양이다.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나 평서민이 즐겨 했던 머리 모양이다. 애교 머리에서 여유로웠던 고구려 여성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고구려 사람들은 머리 모양 하나에도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멋을 만들어낼 줄 알았습니다. 한껏 멋을 부린 고구려 사람들의 외출, 무척 화려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외출할 때 고구려인들의 필수품은 바로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는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수레가 고구려인들과 얼마나 밀접했는지는 이 고분 벽화 속에 나타난 수레 숫자만으로도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95기의 고분 벽화 중에 총 18기의 고분 벽화 속에 40대 수레와 4개 수레바퀴 그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안악 3호분에 그려진 차고의 모습입니다. 2대의 수레가 차고 속에 얌전히 그려져 있습니다. 차고 지붕에는 기와까지 얹었고요. 이 덕흥리 고분에도 차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차고가 있었던 듯한데 어쩜 1가구 1차고제쯤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레가 그 모양도 제각각 다르고 용도도 다르다고 합니다. 대체 고구려에는 어떤 수레들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 덕흥리 고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흥리 고분에 그려진 석대 수레 가운데 첫 번째 수레에는 지인의 부하인 계현 혈령이 타고 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수레는 무덤의 주인인 유조자사 지인의 것이다. 앞의 수레보다 크고 잘 꾸몄다. 이런 모양의 수레는 안악 3호분에서도 볼 수 있다. 많은 무장 군인들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외출하는 안악 3호분의 주인. 그가 탄 수레 역시 다른 수레에 비해서 크고 화려하게 장식했다. 신분에 따라서 수레의 크기와 장식에 차이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 신분별로 수레의 활용에 차등을 두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덕흥리 고분에 보면 유자사 진의 수레와 그의 부하였던 계현령이 탔던 수레가 외형상으로 한 20-3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악성어분에 나와 있는 그 화려한 수레하고 팔청리 고분이나 다른 고분의 수레는 분명한 그 등급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신라의 경우를 보면 각 두품별로 그 수레 장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에서도 귀족들의 그 신분에 따라서 수레에도 차등을 두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석대 수레 가운데 2대는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나머지 한 대의 수레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널방 동쪽에 그려진 수레는 가마방이 있고 여자 시종들이 따라가는 것으로 봐 여성용 수레라고 여겨진다. 안악 3호분의 차고에서도 여성용 수레를 발견할 수 있다. 앞의 것과 비교할 때 뒤의 수레는 크기가 작고 가마방이 갖춰져 있다. 벽화에 그려진 수레 중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쌍용총 수레는 여러 개의 장신구를 달았다. 이것 역시 여성용이다. 무용총 벽화에도 수레가 등장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퀴와 가마방이 유난히 크다는 것이다. 무용총에 보면 이와 같은 수레는 이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이 바퀴의 크기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거의 한 1m 50에서 7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크기고요. 위에 있는 가마방의 크기도 2m 정도나 되는 매우 큰 크기입니다. 또 좌우에 그 바깥 창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이 탔다기보다는 짐을 싣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치 그 서부개척기에 그 미국의 포장마차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도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무용총의 밑에 수레도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각저총에 있는 이 각저총. 이 수레도 비슷하네요, 이거하고. 침차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각저총입니다. 씨름 무덤. 네. 그런데 앞에 있는 2대의 수레는 말이 끌고 있지만 뒤의 수레는 소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벽화에 그려진 대부분의 수레도 말이 아닌 소가 끌고 있다. 귀족들이 여유를 부리며 외출하기에는 빠른 마차보다 느리지만 안정감 있는 우차가 적당했기 때문이다. 고분벽화의 40여 대의 수레 중에서 말이 끈 것이라고 보이는 수레는 2대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 소가 끌었습니다. 과거에 말이 끄는 그 수레의 경우는 수레에 탄 사람이 말을 직접 몰고 그 바깥으로 외출을 했는데요. 소가 끄는 우차의 경우에는 옆에 시종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종이 따라가면서 갈 수 있는 우차가 더 선호되었겠죠. 소가 모는 수레를 타고 느긋하게 나들이하는 귀족 앞에 말 한 필이 보인다. 고구려 귀족은 사냥을 하거나 전쟁 등의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수레를 끄는 소를 말로 교체하거나 직접 말을 타고 달려나갔다. 여러 벽화에 그려진 수레를 통해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가 따로 있었고 그 수레 모양도 다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수레가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가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 수레 제작은
지금의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여서 상당히 선진화된 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쌍용청에 그려진 수레입니다. 아주 우람한 모양의 소가 이 화려한 모양의 수레를 끌고 있는데요. 이 수레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바퀴가 상당히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꺼운 바퀴는 이 수레에 전해지는 충격을 쉽게 흡수합니다. 한마디로 승차감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무용청에 그려진 수레의 모습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크기나 가마방의 크기로 봐서 이 무용청의 수레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용도의 수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용청의 수레보다 이 무용청의 수레가 그 바퀴가 크고 굉장히 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주 약해 보이는 이런 수레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를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수레바퀴에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수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수레바퀴의 제작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하이테크 산업이었습니다. 이 수레바퀴는 고구려가 대제국으로 도약하는 밑받침이 됐습니다. 중국 지반 지역에 자리한 오회분 5호묘. 6세기 후반의 것으로 1945년 이전에는 통구 17호분이라고 불리던 고분이다. 고구려 사람들이 수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오회분 5호묘에 그려진 벽화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널방의 서남벽에 커다란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신선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수레바퀴 제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레바퀴 만드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수레 만드는 곳을 찾아가 보았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지금도 전통 방식대로 수레바퀴를 제작하고 있다. 바퀴의 중심이 되는 축을 만들고 거기에 살을 끼우는데 축이 정확하지 않으면 바퀴가 잘 구르지 않게 된다. 살 끝에 바퀴 조각을 연결해서 둥그런 모양을 만들면 기본적인 바퀴가 완성된다. 쉽게 부서질 것 같은 나무로 만든 수레바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쇠로 만든 테두리다. 바퀴에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 쇠퇴는 멀리 가도 이 나무만 해서 이제 이렇게 멀리 갈 때는 그게 어떤 그 많은 그 저항력에 의해서 이것이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먼 길도 많은 물량을 싣고 먼 길까지 갈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는 수레바퀴 신 옆에 대장장이 신이 그려져 있다. 대장장이 신이 부젓가락으로 쇳덩어리를 집어들고 망치로 힘껏 두드리고 있다. 이 대장장이 신은 고구려가 쇠 다루는 일에 많은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수서에는 고구려가 실 위에 철을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고구려는 요동과 두만강 유역에 대규모 철산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철이 풍부한 고구려였던 만큼 철을 이용한 산업이 활발했고 그것을 다루는 고구려인들의 솜씨 또한 뛰어났다. 수레바퀴를 만드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바퀴에 쇠퇴를 씌우는 작업이다. 열을 받아 늘어난 쇠퇴를 나무 바퀴에 씌운다. 그리고 쇠퇴를 씌운 바퀴를 물에 넣는데 이것은 쇠퇴와 바퀴를 밀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당시 사람들이 쇠가 열을 받으면 늘어났다가 식으면 다시 줄어드는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투박하고 두꺼운 쌍용총 바퀴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쇠퇴를 씌운 날렵한 무용총의 바퀴다. 쇠퇴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짐을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됐다. 1935년 고구려 말의 수도였던 평양의 장안성에서 수레가 다닌 흔적이 발견됐다. 이것은 쇠퇴를 씌운 수레바퀴가 널리 이용됐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고구려가 수레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로 보면은 이제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 교통이라든지 통신, 수송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현대 그 국가에 있어서도 교통, 통신, 수송 이거는 기간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갖고 있는 벽화에 나타나는 그 수레의 모습은 바로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 그 다음에 대단한 그 물동량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중국 요서 지방에 위치한 작은 도시 조양. (1300년) 전 이곳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시장이 있었다. 중국과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일본의 상인까지 모이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신당서에 의하면 조양의 옛 지명인 유성에 고구려의 시장이 있었다고 한다. 6세기 말 조양의 대규모 국제시장은 고구려의 세력 안에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이런 대규모 시장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각지로 수출하고 필요한 것들을 수입했다. 이런 대규모 교역은 수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역이 활발했음은 벽화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무용총 무희들의 전문의 옷은 인도의 염색 기술이 들어와 만들어졌다. 둥근 몸체에 긴 자루가 달린 완함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악기다. 수산리 고분과 팔청리 고분 등에 나타나는 고개는 고구려인들이 즐기던 구경으로 이 또한 페르시아에서 수입된 외국 문물이다. 활발한 교류는 고분벽화에 서역인까지 등장시켰다. 삿발을 잡고 막 힘을 쓰기 시작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코가 높고 눈이 큰 서역인이다. 놀란 말을 진정시키는 시종도 서역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고구려 귀족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서역인도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벽화에만 서역인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멀리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의 궁전 벽화에서 고구려인의 모습이 발견된다. 사마르칸트를 찾아온 고구려 사신을 그린 것이다. 고구려 초기의 기록부터 벽화의 내용까지 이제 함께 보면 고구려의 국제 교역의 범주가 중앙아시아 서쪽 끝까지 미쳤고 그리고 해양으로도 이제 상당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구려 문화를 다양하게 하고 고구려 사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주변 지역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고구려인들은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넓은 대륙으로 달려나갔다. 고구려는 수레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다. 고분에 나타나는 수많은 수레.
거기에는 바로 고구려가 담겨 있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1500년 전 고구려 수레의 모습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런 수레를 통해서 거침없이 대륙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혹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이나 사극에서 수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드물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주로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쓴 열하일기입니다. 이 속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바닷가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있는 새우나 정어리를 거름으로 쓰는데 서울에선 한 움큼에 한 푼이나 하니 이리 귀함은 무슨 까닭인가. 중국의 재산이 풍족할 뿐더러 그것이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이 되니 이것은 모두 수레를 사용한 까닭이다. 사방이 수천리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에 백성들이 이토록 가난함은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못한 까닭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지원은 수레의 중요성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지원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수레가 이미 1500년 전엔 고구려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벽화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벽화를 통해서 만나는 수레에 탄 고구려인들의 화려한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는 최강의 군사력과 함께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를 일궜던 고구려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4회 연속으로 보내드렸던 밀레니엄 특집 역사 스페셜 대고구려 여기서 마칩니다.